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2021학년도 1학기 아동복지론을 강의를 하게 될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아동복지론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동복지론 강의는 1학년 B반과 본교산업체 1학년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동복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주 이렇게 교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환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론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동복지론 강의 교재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론 강의 주제는요, 그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그 책을 가지고 아동복지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줬어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과목이 이 아동복지 또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그런 교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론이나 아동권리와 복지는 같은 뭐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아동복지론에서 좀 추가된 것이 아동권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론 수업이지만 이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요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자를 보면요, 여기 이제 이덕기, 윤춘모, 조경자, 한현자, 홍인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공저를 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요, 동문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만남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교재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론 수업 시간에 교재는 아동권리와 복지, 그 이덕기, 윤춘모 공저로 해서 쓴 동문사 출판사의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또는 이제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 이제 대학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죠. 좀 낯설은 그런 이렇게 교내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더더구나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교재를 소개를 드렸고요. 수업 방식은 저희들이 이제 1주차하고 2주차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2일 날 개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월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오늘이 첫 수업이고 1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는 1학년이 대면 수업, 또 2학년은 비대면, 그리고 4주차에 가서는 2학년이 대면 수업, 1학년이 비대면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1주차와 2주차는 두 번에 걸쳐서는 비대면 수업, 그 다음에 격주 단위로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 와서 실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스템에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클래스 2 5455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접속을 하셔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교수님이 올려놓으면 그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자동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통상 교수님은 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동영상을 2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다 시청을 완료를 하시면 바로 영상이 시청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클래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면 수업일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본교에 충의관 건물이 있어요. 교수님 연구실이 충의관 214호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대면 수업 때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일 때는 이 충의관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내는 차후에 이렇게 안내를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은 여기 본교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 1주차, 2주차는 비대면 수업, 3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1학년이 3주차 대면 수업, 4주차는 1학년이 비대면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점수가 있어요. 우리 출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출석을 비대면일 때는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체크가 되고 대면 수업일 때는 교수님이 일일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석이 한 번이다. 그러면은 그 한 번 결석이면 2점이 감점이 돼요. 그리고 지각이 1회 된다 그러면 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일 때는 우리가 교수님이 이제 영상을 올려주면 이제 월요일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시청을 할 수가 있게끔 동영상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안에 시청을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 처리가 되면은 마이너스 2점이 감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결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비대면일 경우에 지각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영상 신청을 일주일 동안 시청을 하게끔 했는데 그때 시청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쯤에 한번 열어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시청을 할 경우에는 결석이 아닌 지각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할 경우에는 1점 감점이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받는데 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수업일 때는 대면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늦게 올 경우에는 지각 처리가 됩니다. 예,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출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은 결석이 4번 이상이 되면 4번까지는 가능한데 4번 이상이 되면 무조건 F학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F학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락입니다. 그래서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4번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빠지더라도 3번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출결 관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배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 배점은 출석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면 무조건 20점 만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을 한 번 했다. 그러면 2점이 마이너스가 돼서 18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점수는 총 20점 만점에 20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출결 관리를 잘 하셔서 20점은 무조건 배점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총 수업이에요. 한 학기 동안 15주 수업을 하는데 15주의 딱 반이 8주차가 되겠습니다. 이 8주차가 되면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중간고사를 볼 때는 40점 만점의 점수를 배점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15주차의 기말고사 점수는 4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자, 본교 산업체 같은 경우는 50%가 A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 미만은 B 내지는 뭐 C, D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 하게 되면 다 50%는 A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A 플러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B반 같은 경우는 주간반 같은 경우는 배점이 100점 만점의 배점인데요. 그 A, B, C, D 학점을 배분을 할 때 40%를 A를 줄 수가 있어요. 40명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4, 4, 16. 그러면 16명을 A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A 플러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해서 100점 만점인데 여기서 A는 90점 이상을 받으면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50% 안에 또는 40% 안에 들어서 꼭 A 학점을 받아서 한 학기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아주 좋은 성적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수 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A 학점, B 학점 배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한번 해볼 만한가요? 네, 해볼 만합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이제 입학을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셨나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셨죠. 또 주간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에 입학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 목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기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본교 산업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의 시간상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줄 수가 없는데, 주간반 학생들은 주간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합격을 해야만 청소년 지도사 상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과정표의 상에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은 둘째 치고, 우선은 본교 산업체나 주간반 1학년 B반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복지과에 이제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과목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2020년 입학생 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 입학생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그래서 14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120시간을 실습을 하게 되면, 이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바로 선배, 지금 2학년 입학생부터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이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그러니까 3과목이 늘어나서 7과목, 그래서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17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이 있는데, 2019년도까지는 120시간을 실습을 해도 됐는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160시간, 그러니까 120시간일 때는 3주만 이제 수업을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16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4주를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실습 세미나를 15주 안에 한 주에 2시간씩 해가지고 30시간 이상을 실습 세미나를 해야 되는, 약간은 그 규정이 더 까다롭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가피하게 실습 과목,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160시간에 실습 세미나 30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렇게 해서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과목이 하나가 우리 아동복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필수 10과목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개론이에요.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2과목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개론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필수 과목이고요. 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 이렇게 해서 3과목, 그리고 여기다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래서 10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히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7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 7과목 중에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은 자원봉사론하고 이제 아동복지론 이렇게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우리 선택 과목 중에서 지금 편성된 것은 아동복지론, 또 자원봉사론, 또 노인복지론, 또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또 장애인복지론, 뭐 이런 과목들이 주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아시고요.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처음 이제 사회복지과에 오셨는데,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2021학번 여러분들은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선택 10과목은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렇게 해서 10과목의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선택 과목 7과목으로서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그 다음에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그 다음에 정신건강론 등등 해서 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맨 마지막에 필수 과목 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은 이제는 160시간을 실습을 해야 되고 4주 실습을 해야 돼요. 160시간 실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 세미나 수업을 30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수업이고 첫 이제 개강인데 너무 이제 무겁고 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동복지론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인 거예요.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은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이 이 아동복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구글 클래스룸 그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강의 Q&A라고 있어요. 질문과 답을 받는다. 그래서 Q&A라고 있는데 그 Q&A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클래스룸에서 그 강의 Q&A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뭐 나중에 이제 공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통화를 원하시거나 또 카톡을 원하시거나 할 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벌써 한 25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동복지론 수업에 대한 쭉 이제 소개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알기 쉽게 잘 안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론 이제 첫 수업인데요. 챕터 1입니다. 첫 1장인데요. 이 첫 1장에서는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챕터 1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제 1절은 아동과 아동 권리는 무엇인가? 제 2절은 아동과 아동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동 권리가 무엇인가, 또 아동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1절 이제 아동과 아동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동이 뭘까요? 아동을 누구를 아동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아동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동은 누구를 아동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누구를 아동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아동의 개념은 국가마다 상이한 아동의 개념과 사회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동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혀가고 있죠. 자,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을 정하지 않는 한에는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동 그러면 만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이다라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 그러면 이제 어린이, 뭐 아동,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동 그러면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어디까지를 아동이라고 할까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까지를 아동,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그죠? 대학생을 청년, 그리고 대학생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성년, 뭐 장년,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그 개념은 틀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동의 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했는데 한번 그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동과 관련된 법이 아동복지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 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관련된 복지를 도모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는 호칭을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연소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아동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18세 미만, 그 치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18세다, 만 18세다 그러면은 고등학생까지를 우리가 아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념상으로 볼 때 아동 그러면은 초등학교까지를 아동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중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아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비슷한 용어 중에서 청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청소년, 아동 이게 비슷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아동 그러면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소년 기본법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겹치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은 아동복지법상에 또 입양특례법상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다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에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아동복지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그 아동복지론 시간에 아동이라 하면 누구를 아동이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법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권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법령 등에 있어서 연령의 중첩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서비스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처 간의 업무 중복 또 공백이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동 전문 연구기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동복지법을 관할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처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복지를 도모하는데 그 업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은 이 청소년이면서 아동이잖아요.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18세 아니 24세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의 업무는 누가 하냐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기본법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러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고 또 잘못하다 보면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의 개념에 대한 아주 통합적이고 일관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항상 주장을 하는 거지만 빨리 이 아동, 청소년, 이 복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에서는 여성 업무와 청소년, 가족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청소년 업무도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관장 부서를 일관된 그런 개념으로 정의도 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도 일관된 그런 초지일관 갈 수 있는 그런 부처, 그런 정책이 빨리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차, 4차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법령에서 연령의 설정의 기준이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칙, 특히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동 관련 법령 등에 있어서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혜택의 차이를 제거하고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아동의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견을 사법적, 행정적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라고 우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차, 4차 민간보고서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통합적인 그런 개념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동복지법상에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동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청소년의 규정을 얘기했죠. 청소년 기본법상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다 라고 한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노인 있죠. 노인. 여러분들 노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연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은 누구를 노인이라고 할까요? 아동의 정의가처럼 노인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자를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도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또 이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아동은 누구를 아동이라고 한다.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세 가지 이 개념,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개념 정도는 연령으로 기준을 하는 거니까요. 꼭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간단하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교재 소개를 했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출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업 시간으로 아동의 개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동이라고 하는 것,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노인이라고 하는 것, 아동의 정의, 청소년의 정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우리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